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공감 사회복지 정책론 1급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에 출판된 교재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이고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및 평가입니다. 교재로는 96쪽부터인데요. 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출제 영역과 출제 분포에 대한 분석을 보면 이 부분은 매년 편차가 있습니다만 한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98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시간이 없으면 열심히 공부 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요게 이제 12회 때 한번 나오고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요. 퍼블릭 인터레스트, 즉 이 공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공익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부한테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공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형성하려면 공익이 뭐냐는 것을 잘 염두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2회 시험 때 나왔던 내용을 보면요. 공익은 크게 유기체적 견해, 그리고 공동체적 견해, 그리고 개인주의적 견해에 따라서 공익이 무엇이냐, 공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가 달라집니다. 관점에 따라서요. 그래서 먼저 유기체적 견해를 보면요. 98쪽의 중간에 있죠. 이 유기체적 견해의 관점은 공동체가 구성원 개인의 단순한 합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공동체 그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라는 건 생명체잖아요. 그죠?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목적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목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쟁력 또는 서울의 지속 가능성과 같이 서울 그 자체를 하나의 고유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 본다면 이게 이제 유기체적 견해에 따라서 공익을 이해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정책 기획관은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는 공익을 찾는 전문가로서 기획가의 역할을 행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익을 유기체적인 견해로 본다면 전문성의 가치가 이 공익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에서 준비하시려면 유기체적 견해 이퀄 공익을 찾는 전문가 이퀄 전문성의 가치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공동체적 견해가 있는데요. 이 공동체적 견해에 따르면 공동체의 목적은 그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자 98쪽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공익을 공동체적 견해로 바라보는 입장은 소수의 이익을 위한 목적보다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목적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이 공동체적 견해에 입각한 이 소위 전문가는요 또는 정책 기획관은요 모두가 공유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입법가로서의 기획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공동체적 견해에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가치가 중요하다. 즉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견해 이퀄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가 그리고 이퀄 리더십의 가치 이런 것들을 핵심 키워드로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9쪽이요. 개인주의적 견해를 보시면요. 이 개인주의적 견해에서는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모두가 공유하는 목적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목적이란 단체 개인들의 목적을 모두 더한 것에 불과하고 공익은 여러 개인들의 이익의 집합이다. 즉 공익은 사익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적 관점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적 견해에서 자 위에서 여덟 번째 줄이요. 개인주의적인 이런 견해에서 정책 기획관은 이익 대변가로서의 역할을 강조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 견해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분파적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참여의 가치가 중시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9쪽에 보시면 중반에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와 이 시험에 따라서는 약간의 용어의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이런 순서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 정책이 형성되려면 어떤 사회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아동학대, 빈곤, 실업, 뭐 이런 사회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회 문제는 결국에 이 사회복지 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사회 문제가 이 사회복지 정책으로 발전되는 건 아니에요. 예. 사회 문제가 사회복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어떤 사회 문제 중에서 이슈가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어떤 사회 문제가 큰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면 그 사회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태원 참사가 있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뭐 이 번화가에 일종의 이제 그 굉장히 밀집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원래도 이제 소위 이런 게 필요해라고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그런 이태원 참사라든지 또는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또는 무슨 뭐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어떤 그 비극적인 어떤 그 죽음이라든지 이러한 일종의 이렇게 영어로 트리거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촉매를 일으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슈 유발 장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회 문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주목을 받게 되고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해라고 환기하게 되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적 이슈는 99쪽에 밑에서 9번째 줄이요. 자, 문제의 정의와 해결 방법에 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이슈가 이제 정책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세 번째인 의제 형성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젠다 형성이라고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대중에게 공통으로 형성되면 그 사회 문제는 사회적 이슈를 넘어서서 공중의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중의제라는 건 뭐다? 이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돼요 라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건 공중의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 공중의제를 이제 공식적으로 떠 안으면 이거를 정부에서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정부 의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의제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 의제가 됐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개발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형성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대안들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자, 결정된 정책은 집행을 하고 그다음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책 형성 과정을 7단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100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설명이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고, 아까 이제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세월호 참사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100쪽의 중간에 보시면 이슈 트리거링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이슈 촉발 장치라고 설명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쪽에 보시면 그 100쪽의 밑에 보시면 의제 형성과 관련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101쪽에 보시면 이제 의제 형성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공중의제와 정부의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면 공중의제는 뭐다? 이제 그 어떤 사회 문제가 존재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회 문제 또는 사회적 이슈가 정부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공중의제 또는 체제의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제 또는 제도의제 또는 공식의제는 뭐다? 그러한 공중의제 중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거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논의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정부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의제 형성과 관련해서 콥 그리고 로스 그리고 로스는 정책 의제 형성 모형 3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외부 주도형 그리고 동원형, 내부 접근형, 이렇게 제가 좀 슬라이드에도 써놨는데요. 외부 주도형은
이게 이제 제가 101쪽 맨 밑에 보면은 도식화를 시켰죠. 사회 문제가 공중의제가 되고 공중의제가 정부의제가 되는 요 순서대로 의제가 형성되면 외부 주도형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사회 문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소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여론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떠안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의제가 형성된다면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하의 상달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의제 형성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2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 동원형입니다. 동원형은 사회 문제가 있고 이거를 정부의 엘리트가 먼저 선점을 해서 소위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그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정부 의제가 되고 정부 의제가 공중 의제로 되는 이러한 의제 형성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동원형은 그래서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독재 국가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102쪽에 중반에 보시면 내부 접근형 의제 형성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문제가 정부 의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내부에서 그냥 이제 소위 이제 그 정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굳이 외부 여론에 이런 그 공론화를 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외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군사 신무기 도입 이러한 군사 이슈들 이런 것들이 주로 내부 접근형에 근거한 의제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02쪽의 대안 형성은 주로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103쪽에 보시면 정책 대안의 비교 분석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뭐 효과성, 효율성, 사회적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재정적 실현 가능성, 행정적 실현 가능성, 법적, 윤리적 실현 가능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요거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이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104쪽을 보시면 제가 슬라이드에도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제 정책 결정 단계죠. 그래서 정책 결정과 관련한 6가지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최종 모형, 쓰레기통 모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이미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책론에서도 같은 내용이 보다 이제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핵심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자의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위 말해서 이성적인 존재고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최적의 대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정말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족 모형, 즉 제한적 합리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족 모형이 등장을 하게 되죠. 만족 모형에서 정책의 결정자는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모든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해서 접근 가능한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한 후 그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을 선택한다. 이게 이제 만족 모형의 설명이죠. 그다음에 이제 점증 모형입니다. 점증 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소폭 또는 점증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의 지지 또는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변화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점증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정책 결정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 모형입니다. 자,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절충적인 성격을 갖는 모형입니다. 만약에 시험에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이 만족 모형의 절충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 또는 큰 거시적인 문제, 장기적인 문제는 합리 모형에 따라 기본적인 결정을 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문제, 단기적인 문제, 세부적인 문제는 점증 모형에 기반을 둔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4쪽의 최종 모형이요. 드로라는 학자가 제시한 것이고요. 정책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고 초합리적인 요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5쪽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이름이 가장 특이하죠.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 105쪽의 핵심을 굉장히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조직화된 혼란 상태 또는 시험에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도 많이 나옵니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정책의 결정이 우연히 이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이 표현 시험에 3번이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란 뭐냐? 조직의 구성 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한 상태다. 즉 쓰레기통 속의 쓰레기들처럼 뒤죽박죽 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3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소의 개수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책 결정 또는 의사 결정의 4가지 요소로서 첫 번째, 해결할 문제, 이른바 문제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해결책, 즉 대안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참여자, 그리고 의사결정의 기회 혹은 선택 기회라고도 합니다. 이런 4가지 흐름이 평소에는 쓰레기통의 쓰레기처럼 그냥 무질서하게 흘러다니다가 어느 순간 우연히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은 늘 해결할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서 존재를 해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대안들, 평소에 교수들, 연구자들이 논문도 쓰고 발표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한 대안들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참여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단체, 국회의원, 기타 여러 가지 정책 결정자들, 이런 사람도 이 복지사각지대의 축소를 위한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딱 결합되지 않고 각각의 흐름에 맞춰서 떠다니다가 이게 이제 우연한 선택 기회가 딱 마련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무슨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수원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일종의 이러한 트리거가 작동을 했을 때 이 정책 결정의 4가지 흐름이 딱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정책 결정의 창이 열리면서 일종의 이제 정책의 창, 펄러스 윈도우라는 비유적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정책이 결정된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쓰레기통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 105쪽의 밑에서 2번째 줄, 정책 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한다. 즉 여러 가지의 흐름이 우연히 만날 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요거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자, 106쪽으로 넘어갑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길버트와 테렐이라는 두 학자가 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차원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된 책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정 분석, 산물 분석, 성과 분석인데 각각 이제 과정은 프로세스, 산물은 프로덕트, 성과는 퍼포먼스. 즉 모두가 이제 P로 시작하는 단어여서 이거를 3P라고도 합니다. 과정 분석은 이제 106쪽에 설명이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핵심은 정책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106쪽에 그 중하단에 박스로 정리를 해놨죠. 이 시험에 나왔던 과정 분석의 연구 주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 과정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시민단체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연구자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당시 정당의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이 과정 분석의 전형적인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106쪽의 위에서 4번째 줄, 과정 분석은 사회정치적, 기술적, 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정책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이다. 요게 길버트와 테렐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는 그 번역 문장이거든요. 그 다음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여러 조직 간 관계와 상호작용 등 정책 형성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고찰한다. 요것도 이 원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그대로 시험 지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6쪽의 하단부에 보시면 산물 분석이 나와요. 정책론에서 산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산물 분석은
5장에서 별도로 또 다룰 겁니다. 산물 분석이라는 것은 4가지 차원, 지금 슬라이드에 제가 써놨죠. 할당, 급여, 전달 체계, 재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할당이라는 것은 선정 기준 혹은 정책의 대상을 의미하고요. 급여라는 것은 급여의 형태, 이를테면 현금이냐 현물이냐 또는 기회냐 권력이냐 바우처냐 이런 거죠. 전달 체계라는 것은 뭐 공공전달 체계냐 또는 민간 전달 체계냐 또는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재원이라는 것은 재정이라고도 하는데 뭐 조세를 재원으로 하냐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냐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재원으로 하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7쪽의 성과 분석이요. 성과 분석은 말 그대로 정책의 성과라든지 효과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 분석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많이 배우는 거죠. 왜?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는 결국에 뭡니까? 성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따지고 그죠? 그 다음에 성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집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밑에서 4번째 줄 성과 분석은 자료 수집과 여러 방법론적인 도구를 통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조사 방법론의 이론적 지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분석 방법이다라는 것이 12회 지문으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07쪽의 맨 밑에 보시면 역시 성과 분석으로 적합한 연구 주제의 예시가 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정책의 뭐 효과성 분석 또는 성과 비교 뭐 이런 주제로 많이 제시가 됩니다. 자, 4강의 마지막 주제는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우리 교재에는 3페이지 정도로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당위적인 내용이 많지만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꼭 익숙하게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책 평가의 목적이 많이 나와요. 정책 평가의 목적.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정책 평가는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정책 평가는 정책 활동을 위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세 번째, 정책 평가는 학문적으로 기여합니다. 자, 그 다음 정책 평가의 성격, 핵심 키워드 5가지 제가 정리해뒀죠. 정책 평가는 가치 지향적입니다. 그 다음 정책 평가는 실용적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평가는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정책 평가는 정치적입니다. 이거 누가 평가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정책 평가는 종합 학문적입니다. 정책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적인 지식뿐만 아니고 때로는 경제학적인 지식, 사회학적인 지식, 인류학적인 지식, 지리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모두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정책 평가는 기술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각종 통계 기법이라든지 뭐 SPSS, 뭐 스타타 이런 거 다루기 위해서는 계량경제학의 지식도 일부 있어야 하죠. 그래서 기술적인 또 그런 이제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술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109쪽을 보시면요, 정책 평가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책 평가의 절차 전형적으로 5가지 절차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정책 평가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평가 유형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즉, 평가 유형은 바로 다음에 배울 건데, 이를테면 뭐 총괄 평가를 할 거냐, 아니면 과정 평가를 할 거냐, 뭐 이런 것이죠. 두 번째, 정책 구조를 파악하고 평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평가 방법을 결정하고요. 네 번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내용은 정책 평가의 유형입니다. 자, 정책 평가의 유형 크게 2개로 나누면 총괄 평가 그리고 과정 평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09쪽에 딱 중간 부분에 보시면 평가의 대상에 따른 정책 평가의 유형으로서 이런 문장이 있죠. 총괄 평가는 정책 결과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과정 평가는 정책의 집행 과정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총괄 평가는 양적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과정 평가는 질적 방법에 주로 의존한다. 이 표현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다음
평가 시점에 따라 정책 평가의 유형을 구분한다면 총괄 평가와 형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총괄 평가는 정책이 다 끝나고 시행하는 것이고, 형성 평가는 과정 평가의 한 유형으로서 정책 이 집행 중간에 주로 이루어진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09쪽에 밑에 보시면 총괄 평가는 효과성 평가와 효율성 평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효과성 평가라는 것은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효율성 평가는 뭡니까? 이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때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죠. 이때 110쪽으로 넘어가서요. 효율성 평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비용 편익 분석. 두 번째, 비용 효과 분석이 그것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뭐다? 비용과 성과를 모두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것이고요.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은 화폐로 환산하지만 성과는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 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0쪽에 과정평가 나와 있죠. 아까 다 설명드린 겁니다. 과정평가 중에서 형성평가는 정책 집행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장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정말 중요합니다. 복습 안 하면은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정책론은요, 복습이 그 어떤 다른 과목보다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정책론은 단순 암기도 많고 거기에다가 이 흐름을 익혀야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습 그리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